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향 약사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 단톡방에서 환자분들에게 받은 질문들을 모아서 대답을 해드리는 약사 톡톡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치과 치료를 하려면 6개월 정도 끊으라고 해서요. 골다공증 약을 안 먹고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왜 그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골다공증 약을 중단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뼈 있잖아요. 이 뼈는 단단해 보이고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 뼈도 그 백조처럼 끊임없이 이 뼈 밑에서는 뼈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낡은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이 다른 세포하고 똑같이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치조골, 이 치조골도 뼈잖아요. 이런 팔, 다리만 뼈가 아니라. 근데 이 치조골 뼈는요, 이런 팔다리 뼈에 비해서 이 대사 속도, 그러니까 낡은 세포가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이 속도가 3배에서 6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씹는 이 행위가 끊임없이 뼈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뼈는요, 이 기계적인 자극. 그래서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뼈가 약해진다고. 이 뼈는 이런 기계적인 자극, 즉 물리적 자극, 이 운동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 활발히 대사가 되면서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뼈가 싱싱해지는데 이 치조골은 이런 팔다리 뼈에 비해서 훨씬 그 주기가 3배에서 6배 더 빠르다는 거죠. 근데 골다공증 약이 어떤 약이에요? 골다공증 약은 파골세포의 진행을 막는 약이잖아요. 파골세포. 뼈가 빨리 부서지는 것을 막는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워야 채울 수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비워야 또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밥통을 비워야 또 새밥을 할 수가 있듯이 뭐든지 비워야 채울 수 있는데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약을 쓰다 보면 조골세포도 빨리 새로운 세포를 재생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뼈의 대사가 정상적이지 않게 되죠. 물론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약이라는 것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판단을 해서 이제 얻는 게 더 많을 때 쓰는 건데 이 팔다리 입장에서 보면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아서 뼈가 빨리 부서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뼈가 빨리 채워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치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치과 치료 후, 즉 그 임플란트나 뭐 여러 치료 후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빨리 세포가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파골세포 억제제는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것도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이 치아 쪽에는 안 좋은 일, 이 턱관절 괴사 같은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어서 골다공증도 있고 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할 때는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무엇이 더 이득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파골세포가 우리의 뼈를 파괴한다고 하니까 왠지 나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뼈를 재생하는, 리모델링 하는 것을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골세포가 낡은 세포를 떨어뜨려 줘야 또 새로운 세포를 조골세포가 만들어서 뼈가 싱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골세포 억제제, 이 골다공증 약을 쓰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골밀도는 높아지지만 실제적으로 건강한 뼈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약을 꼭 써야 될 때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래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골다공증이 있을 때 뼈에 구멍이 숭숭 났을 때 어디에 탁 부딪히면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뭐 의자에도 부딪히고 싱크대에도 부딪히고. 근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가벼운 충돌에도 뼈가 부서질 수 있잖아요. 뼈에 구멍이 숭숭 나 있으니까. 근데 이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완전히 분쇄골절이 되는 거죠. 붙일 수가 없이 완전히 바사삭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을 방치하셨다가 어디에 이제 골절이 생기면 이 뼈를 붙일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돼서 골다공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골다공증 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뼈 분쇄골절은 막을 수 있어요. 이 골밀도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와사삭 부서지는 엿가루같이 이렇게 확 부서지는 분쇄골절은 막을 수 있는데 뼈의 정상적인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한 뼈는 아니라서 이제 그 골다공증이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딱 부딪혔을 때 뼈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부서지냐 이번에는 분쇄골절이 아니라 이렇게 딱 부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금이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붙이기가 더 용이한 건데 여하튼지 간에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부딪혀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골다공증 약은 드시면서 이거는 뼈가 완전히 분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약일 뿐이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식이나 운동이나 뭐 햇볕이나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병원에서 먹는 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햇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관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만 복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골다공증 약은 아주 최악의 그 상황을 막아줄 뿐 진짜로 건강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내 스스로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 약은 어떤 원리로 골다공증을 치료하나요? 또 이런 질문도 올라왔거든요.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골흡수 억제제라고 해요. 골흡수 뭐냐면 뼈에서 칼슘을 빼서 혈액 속으로 이 칼슘을 흡수한다 해가지고 골흡수라고 해요. 골흡수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즉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는 약이죠. 이런 약들은 뭐 여성 호르몬제도 있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제가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여성 호르몬제가 골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갱년기 때 드시면 골밀도를 좋게는 해주는데 단점이 여성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혈전과 또 암 발생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진화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그러니까 뼈는 튼튼하게 하는데 뭐 암 발생이나 혈전 위험은 덜한 그런 제제도 나와 있고요. 골흡수 억제제에는 이렇게 여성 호르몬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랭클 억제제, 칼시토닌 제제 이런 게 다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뼈가 파괴되는 걸 막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축으로는 골 형성 촉진제, 즉 조골세포가 뼈를 재생하는 걸 도와주는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골 흡수를 억제하든 골 형성을 촉진하든 약으로서 이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착착 손발이 맞아서 뼈를 재생을 할 때 건강한 거지 한쪽 축만 억제를 하게 되면 한쪽이 또 영향이 있고 이게 어그러진 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골다공증 약은 정말 뼈가 부스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로만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뼈가 튼튼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검진표를 받았는데 T스코어 이게 뭔가요? 네.
그쵸. 뭐 T스코어, Z스코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요즘은 T스코어를 많이 보시는데요. T스코어가 뭐냐면 내 나이 때 이 골밀도하고 젊은 사람들의 골밀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보다 내 뼈가 지금 골밀도라는 것은 뼈의 이 미네랄의 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제일 많이 검사를 하죠. 이 뼈의 밀도가 얼마나 떨어졌나 요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건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되면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갔네 해가지고 골 감소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네. 골 다공증이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내줄 때는요. 골 다공증일 때는 골다공증 약을 아까 말씀드린 파골세포 억제제, 조골세포 촉진제 요런 것들 처방을 내주지만 골 감소증일 때는 이게 처방이 안 나옵니다. 이제 골 감소증일 때는 칼슘과 비타민 D 정도 요런 게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T스코어를 보셔서 내가 지금 골 감소증인지 골 다공증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종종 들어와요. 골다공증하고 비타민 D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비타민 D가 뭐냐면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의 아버지 또는 호르몬의 어머니라고 불리우죠. 비타민 D가 왜 호르몬의 아버지이고 호르몬의 어머니일까요? 비타민 D는 햇볕을 받고 내 몸에 햇볕과 콜레스테롤이 만나서 생기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호르몬이에요. 세포 입장에서 보세요. 세포도 우리하고 똑같겠죠. 세포의 삶이나 우리의 삶, 세포가 곧 우리니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빛이 없는 곳에서 저 촬영할 수 있을까요? 빛이 없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빛이 없는 곳에서 밥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포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세포들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황, 지금이야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흐린 날도 빛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6시 이후에 해가 져도 우리는 빛을 만들어서 쓰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100년 전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빛이 없었잖아요. 있다고 하면 등잔불, 호롱불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은 햇볕을 인지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일할 것인가 일하지 말 것인가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겠죠. 이 비타민 D를 병원에 가서 내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3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야 세포들이 비타민 D의 신호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우리 세포들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이죠.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한다는 건 반드시 칼슘이 필요해요.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때도요. 생각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줘야 되는데 뇌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려면 반드시 칼슘이 있어야 돼요. 칼슘은 뭔가를 수축해서 짜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쫙 짜준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뭔가를 쫙 짜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햇볕의 신호를 못 받으면 세포들이 지금은 일할 수 없어.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 비타민 D가 이 소장에 이 칼슘을 흡수하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깜깜한데 칼슘 들어와도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깜깜한데 칼슘이 들어와서 일을 안 한다? 그럼 칼슘이 어딘가 쌓이겠죠. 칼슘이 어딘가 쌓이면 딱딱해지겠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려고 햇볕이 없으면 칼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요.
비타민 D 호르몬 조사를 했을 때 30 이상이 돼버리면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를 안 하고요. 뼈에서 써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햇볕을 봐야 되고요. 내 비타민 D 농도가 궁금하다.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햇볕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겨울에는 춥고 또 해가 짧아져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름에 햇볕을 많이 봐서 비타민 D를 축적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햇볕을 좀 싫어하잖아요. 하얗고 뽀얀 얼굴을 남자도 여자도 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햇볕을 차단하죠. 그리고 또 지나친 햇볕을 또 많이 보게 되면 주름도 지고 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햇볕을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기피하면 안 돼요.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햇볕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 D를 많이 축적을 하는 게 좋고,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타민 D를 드셔서 어느 정도 농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햇볕을 받아서 이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이 모든 일들을 효소가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70세 이상에서는요, 햇볕을 아무리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젊은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20대에 비해서 75%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참 슬픈 일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70세 이상 이렇게 오래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우리 유전자들이. 그래서 70세 이상의 유전자들이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0세 이상에서도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이 비타민 D, 햇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약사님, 골다공증 환자에게 짠 음식을 삼가라는데, 그런데 약사님은 국물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국물 또는 소금차를 매일 먹는 건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지나치게 짜게 먹게 되면 항상 소금은 물을 부르니까 우리 몸의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소변이 많아지고, 소변이 많아지면 몸속의 미네랄도 소변과 함께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짠 음식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또 너무나 싱겁게 드시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잖아요. 탈수가 일어나면 제가 체액편 영상에서 지나침 저염식은 탈수를 부르고 탈수는 몸에 염증을 부릅니다라고 영상 만든 거 있으니까 꼭 보세요.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 마른 논바닥처럼 열이 오르게 되고, 열은 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염증을 막아내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또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도 다 안 좋겠죠. 항상 균형이 중요한데,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소금의 이 흡수량을 결정하는 건 사실 입맛이 아니고요, 소변량이거든요. 소변이 하루에 6내지 8회 시원하게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서 물을 안 먹으면 붓기만 하고 소변이 안 나올 것이고,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서 물만 많이 먹으면 소변이 너무 자주 볼 것이고요. 그래서 소변량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그 소금량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사연이 들어왔어요. 여성 호르몬제를 시작할 때, 이제 이분이 갱년기 여성이었죠. 여성 호르몬을 시작할 때는 골다공증 이형과 관절이 좀 아파서 여성 호르몬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제를 한 5년 정도 복용을 했더니 뇌혈관 협착이 생겼다 해서 산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중단했더니 그동안 과로를 한 영향도 있겠지만 호르몬제 중단 이후 너무너무 관절통이 심하고요.
너무 관절통이 심해서 아침에는 손가락이 탱탱 부어서 스위치 버튼을 누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골다공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위가 너무 아파서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골다공증, 관절통, 갱년기, 호르몬의 불균형, 이분이 거기에다가 뇌혈관 협착, 위통,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골다공증 따로 치료하고 여성 호르몬제 따로 먹고 뇌협착 따로 보고 위장약 따로 먹고 관절염약 따로 먹고 이렇게 되면 약이 너무 늘어나요. 그러면 정말 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의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이분이 갱년기라는 거예요. 갱년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혈액을 많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갱년기 전에, 그러니까 여성들은 생리를 할 때, 가임기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아이를 키워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혈액을 콸콸콸콸 만들어내요. 그러나 갱년기가 딱 돼서 완경이 돼버리면 더 이상 난자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더 이상 생식을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혈액을 많이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갱년기 이전과 갱년기 이후에 혈액 생성하는 양이 엄청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생활 패턴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혈액에 비해서 쓰는 혈액량이 많으면 혈액 부도가 나겠죠. 내가 버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쓰는 돈은 똑같다. 소비 패턴이 똑같다. 그럼 부도가 나겠죠. 갱년기가 부도가 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만들지는 못하는데 쓰는 거는 더 많잖아요. 50대에 얼마나 혈액 쓸 일이 많습니까? 여전히 사회활동도 해야 되지. 아이들도 아직 그 독립을 못했지. 부모님은 보살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갱년기임에도 쉴 수가 없이 계속 일을 하니까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뼈도 사실은 혈액을 공급받아야 원료가 있어야 뼈도 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해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하게 되면 뼈의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예방을 했고 이 관절통도 예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혈액이 잘 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관절통도 좀 없어지고 이 뼈도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그 여성 호르몬제의 장점이죠. 그러나 이 여성 호르몬제를 부작용이 또 이렇게 혈전이라든가 암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분은 여성 호르몬제에 의존을 해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혈액은 없는데 계속 소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뇌혈관 협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끊었더니 호르몬에 의지해서 뼈도 튼튼하고 혈액 순환도 되다가 약을 끊어버리니까 너무나 이제 관절통이 순환이 안 되니까 관절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골밀도도 약해져서 골 감소증을 넘어서 골다공증 진단까지 된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혈액량과 쓸 수 있는 혈액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임을 인지하고 활동을 줄이고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좀 복용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몸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약을 쓰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불균형이 가속화돼서 질병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재편성을 해가지고 혈액이 골고루 온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혈액을 아껴 쓰는 그런 패턴으로 바꾸시게 되면서 이분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통으로 크게 봐서 어떤 부분에 불균형이 왔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엄청 심해요. 오십견처럼 팔도 올라가지 않아요. 이틀이 됐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골다공증 주사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거부 반응을 하는 거죠. 골다공증 주사 자체를 우리 몸이 거부하니까 처음에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맞게 되면은 우리의 면역세포도 안전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구나 하면서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하신 분들은 계속 맞아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사 말고 다른 먹는 약으로 바꾼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이신데요. 골다공증이 3.0이에요. 병원에서 꾸준히 약을 드시는데도요. 병원에서 검사한 거랑 비교하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제 골다공증 수치가 더 내려간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열심히 약을 먹어도 골다공증 수치가 그냥 그대로 유지만 돼도 감사한데 좋아지기는커녕 유지는커녕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사람도 많거든요. 그것은 이 파골세포로 이 골다공증 약으로 파골세포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이 약으로서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의 대사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매우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또는 영양이 너무 안 좋거나 또는 어떤 스테로이드제나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약이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약으로서만 골다공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를 아시고 이제 이분을 어떤 상황인지를 봐서 그런 경우들을 또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위장약을 오래 먹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위장약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랬는데 위장약을 몇 년 먹었더니 골다공증이 왔어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니까 위가 안 좋아서 잘 못 먹어서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생각인데 이 잘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약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위장약이라는 게 대부분 제산제예요. 제산제. 제산제가 뭐냐면 이 강한 위산을 막는 약이에요. 위산이 있어야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데 위산이 너무 위 점막을 자극을 해서 아프게 하면 위산이 점막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산제 처방이 나오는데요. 우리 몸에서 위산이 나올 땐 다 이유가 있잖아요. 특히 위산은 음식도 소화시키지만 위산이 있어야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미네랄 있죠. 지금 골다공증과 연관이 돼 있는 칼슘뿐만이 아니라 철분도 미네랄이죠. 마그네슘 이런 거 다 미네랄인데 이런 미네랄이 흡수를 도와주는 게 바로 위산이에요. 근데 제산제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속 쓰리지 말라고 제산제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위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골다공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약을 오랫동안 드시면 어쩌다 한두 번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위장약에만 의존해서 위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급한 불은 약으로 끄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왜 효소가 잘 안 나오는지, 내가 왜 위 점막이 약해졌는지, 위가 왜 안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위장관이 왜 이럴까 그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꼭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골다공증이 심한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저 커피 마셔도 될까요? 안 됩니다. 커피 마실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가 뇌를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졸리다가도 잠이 깨고 집중이 안 돼서 책을 볼 수 없다가도 커피 마시면 딱 눈이 또렷해지고 이런 작용이 있잖아요.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혈액을 뇌로 올려주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인데, 이렇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게 되면은 칼슘의 소모량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뼈에서 빼쓸 수밖에 없어요. 이 커피를 마셔서 뼈에서 칼슘을 빼쓰게 되면 뼈는 골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골다공증이 있는데 커피를 마신다? 굉장히 뼈에게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니까 골다공증 치료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에서 빼낸 칼슘이요, 이 어깨에 달라붙으면 어깨 석회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커피 애호가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 요즘은 진짜 커피가 취향대로 너무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온과 동시에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몸 여기저기를 석회화시키는 거예요. 몸을. 뼈는 바스라지게 하면서 다른 데가 단단해지는, 특히나 어깨.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깨 석회화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저는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음식이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술도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무척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뱀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뱀을 이렇게 소주에다 담그면은요, 뱀에 있는 좋은 성분이 싹 빠져나오고 껍질만 남거든요. 그거를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술을 먹게 되면 뼈에 있는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만 남아요. 껍데기만. 그러니 술을 계속 먹는 사람들이 연골도 뼈잖아요. 연골. 그래서 무혈성 괴사, 대퇴부 골 관절이 녹아버리고, 또 치조골도 뼈잖아요. 뼈도 녹아버려서 술을 계속 드시는 사람들이 이 고관절염도 나중에 많이 오고 임플란트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정말 기호식품으로서 어쩌다 한 번씩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드셔야지,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뼈에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 음식 있죠. 우리가 탄산음료라든가 빵 같은 거, 이렇게 단 것도 우리 몸을 산성화하거든요. 이 단 음식이 우리 몸을 산성화하면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요. 우리 몸은 pH를 꼭 맞춰야 되거든요. 약 알칼리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 약 알칼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 몸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뼈에서 칼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근데 이게 지금 현대인들 거기에다 짠 음식 좋아하고 또는 너무 싱겁게 먹고, 이렇게 되면 칼슘이 뼈에서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골다공증 환자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소성 칼슘이 뭔가요? 이제 금방 설명드렸는데요. 원래 칼슘은 뼈에 있어야 되고 근육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에 쓰는 칼슘도 혈액 속에 있다가 이제 근육이 필요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소성 칼슘이라는 건 뭐냐면 이소성 지방 들어보셨죠? 지방은 피부 밑에 있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 밑에 지방이 있지 않고 뱃속에 있으면 내장 지방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장기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붙어서는 안 될 곳에 붙어서는 안 될 곳에 붙는 지방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듯이, 칼슘이 필요한 근육에 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뼈에 있어야 되는데 어깨에 가서 붙는다거나 피부 밑에 가서 붙는다거나 해가지고 우리 몸을 석회화시키는 거예요. 피부를 딱딱하게 하고 연골을 딱딱하게 하고 어깨를 딱딱하게 하고, 이게 바로 이소성 칼슘인데, 우리가 칼슘만 지나치게 또 많이 먹게 되면 이소성 칼슘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칼슘이 뼈로 가려면 반드시 비타민 K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칼슘을 많이
복용하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칼슘과 짝을 이룬 마그네슘도 꼭 필요하거든요. 칼슘이 근육을 수축한다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기 때문에 너무 수축만 하고 이완이 안 되면 또 쥐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쥐날 때 마그네슘을 드시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칼슘의 침착, 이 이소성 칼슘을 막기 위해서는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고 칼슘을 뼈로 잘 이동시켜주는 비타민 K도 같이 드셔주시고, 근데 이 비타민 K는 장이 좋으면 우리 몸이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또 칼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꼭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류마티스 환자에게는 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나요? 류마티스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엄청 고생을 하는 이유가 염증 물질이 활막을 파괴해가지고 이 활막의 염증이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통증에 시달리는데요. 류마티스 환자의 염증 물질이 이 관절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뼈에도 이 염증 물질이 달라붙어서 파골세포를 활성화합니다. 파골세포를 활성화하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퇴행성 관절염 환자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골다공증 발현이 훨씬 많습니다. 또 이 스트레스하고 골다공증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애쓰고 사셨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골다공증이 스트레스하고 무슨 관계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가 이 생존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살기 위해서 코티솔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 코티솔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뼈도 녹이고 근육도 녹이고 점막도 녹이고 다 녹여서 혈당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재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뼈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골다공증 환자들은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 환자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위로부터 해드리거든요. 정말 애쓰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뼈에 있는 걸 다 갖다 쓰셨나요? 이렇게 위로부터 해드려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일단 애썼다.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내 몸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지. 나이 먹었더니 골다공증이나 걸리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훨씬 치유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또 염증,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염증과 골다공증은 무슨 관계인가요? 우리 몸이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되면은요, 이 만성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슘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 빠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뼈는 희생된 거예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뼈는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은 거란 말이죠. 자기 것을 다 내어준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들은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이만큼 살려고 애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감신경과 골다공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그렇죠? 이제 잘 이해되시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근육과 골다공증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근육이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근육과 뼈는 같이 존재하잖아요. 근육과 뼈는 엄마와 아빠와 같은 존재죠. 해와 달 같은 존재죠.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고요. 뼈에서는 오스테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면 뼈도 같이 없어지고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육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뼈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뼈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게 결국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여주면 뼈가 튼튼해지고 잘 먹어서 혈액이 많아져서 뼈가 튼튼해지면 근육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골다공증은 단순히 뭐 칼슘의 부족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의 어떤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뼈가 희생을 했다. 그래서 뼈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한 이 뼈, 고생한 뼈에게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 뼈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줘서 뼈를 다시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지 솔루션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너지 분배를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0 이전의 삶과 50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50 이전의 삶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50 이후는 가늘고 길게.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그때 했던 일을 50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더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서 내가 쓰는 혈액이 많은지 내가 만드는 혈액이 많은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핵심에는 교감신경이 있죠.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이 되면 에너지가 과하게 쓰여지고 그게 골다공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교감신경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는 건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요것뿐만이 아니라요. 뇌의 과활동도 교감신경 흥분이에요.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지나치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도 골다공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이 세 가지 이 균형이 잘 잡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식사를 잘 하셔서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밥하고 김치만 먹어서는 절대로 뼈가 튼튼해질 수가 없죠. 단백질 섭취를 잘 해서 혈액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뼈에도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집을 질 때 기소를 하고 기둥을 만들 때 시멘트 바르잖아요. 근데 마른 시멘트로 벽돌을 고정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도 물이 많아야 뼈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D 들어있는 복합 미네랄제도 많이 권하지만 콜라겐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을 벽돌이라고 한다면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은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이 콜라겐도 권하고요. 그리고 운동, 아까도 강조했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극이 없으면 뼈는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햇볕을 신호를 받아야 또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그냥 단순히 병원에서 주는 골다공증 약만 복용하면 골밀도가 올라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저질환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골다공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골다공증이 훨씬 또 많이 노출이 되고요. 또 이 미세혈관, 많은 분들이 뼈에는 혈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뼈에도 혈관이 아주 많아요. 미세혈관이. 그래서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또 그 골다공증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사실은요. 칼슘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몸 전체의 에너지의 불균형이다. 몸과 마음의 불균형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해결을 하려면 기저질환을 잘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갑상선하고 골다공증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갑상선이 이 칼슘을 조절을 하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너무 저하가 안 되면 조골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고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이 되면 파골세포가 너무 활성화돼서 이 뼈의 대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왔을 때는 골다공증은 이 원인이 아니고요. 골다공증을 해결해야겠다. 이 골다공증을 질병으로 보지 마시고요. 골다공증은 결과, 내 몸의 에너지 밸런스가 깨졌구나.
내 몸의 균형이 깨져 결과로 골다공증이 왔구나.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뺐었구나. 그러면 내 몸의 만성 염증 상태, 어떤 대사성 질환, 어떤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을 하셔야 골다공증이 해결이 되지, 골다공증만 따로 보시고 골다공증만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골다공증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골밀도가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혹여 골다공증 약으로 골밀도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골밀도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뼈 자체가 건강하고 싱싱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골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골다공증은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겨난 현상이니까요. 내 몸을 좀 더 사랑하시고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셔서 몸 전체가 같이 건강해져야 골다공증도 건강해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